안녕하세요. 들꽃야담입니다. 오늘은 산속 깊은 곳에 살던 순수한 처자가 한 사건으로 인해 인생이 바뀌게 된 재미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경상도 봉화의 태백산 중턱은 위치가 높아 다른 마을보다 아침이 일찍 찾아옵니다. 그리하여 향인은 조선에서 제일 먼저 아침을 맞이하는 여인이 되어버렸다지요. 향인은 아버지가 드실 아침상을 차려놓고 나서야 자신이 먹을 주먹밥을 배보자기에 싸 보찜을 챙기고 며칠간 말린 약초를 모아 보찜에 넣은 후 산을 내려갔어요. 아버지, 저 마을로 내려갔다 올게요. 그래, 박 의원에게 안부 전하고 이번에 약초는 깊은 산속에서 어렵게 구해 좋은 날씨에 잘 말렸으니 값이나 후하게 쳐달라고 요청하거라. 네, 아버지. 향이가 콧노래를 부르며 신나게 산에서 내려가던 중 널찍한 바위 그늘진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기로 하였습니다. 보찜을 열고 주먹밥을 먹고 있을 때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향이는 벌떡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저만치의 젊은 선비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향이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가 선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보세요. 선비님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선비는 향이의 목소리를 듣고는 곧바로 기절해버렸습니다. 향이는 당황스러웠지만 주위에 있는 주먹만 한 돌덩이 2개를 들고 리듬에 맞춰 몇 번을 부딪혔습니다. 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딱. 그것은 아버지께 보내는 비상신호였지요. 위급한 일이 있을 때 메아리를 내어 신호를 보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고는 기절한 선비를 힘겹게 끌며 집으로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조금 후 아버지가 급히 내려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버지, 이 선비님이 쓰러져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기절하셨습니다. 그렇구나. 어디 보자. 발목이 마치 뱀에게 물린 듯 하구나. 독이 퍼지기 전에 서둘러 용담을 붙여야겠다. 어서 용담을 꺼내오거라. 그리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선비는 향이와 아버지 장씨의 정성으로 며칠간의 치료 끝에 3일 밤낮을 열에 시달리다 열이 내리고서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아, 깨어나셨군요. 여기는 태백산 중턱입니다. 선비님은 어떻게 그곳에 쓰러져 계셨는지요? 향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칠성암에서 글 공부하는 이병훈이라고 합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러 잠시 나왔는데 영롱한 아침 이슬에 이끌려 산속을 헤매다가 그만 이슬에 미끄러져 넘어졌고 뭔가 발 아래가 따끔거린 후 곧 정신이 혼미하게 되었지요. 그랬군요. 다행히 우리 자식 놈이 선비님을 일찍 발견해 독사에게 물린 독을 제거하고 사흘 만에 깨어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생명의 은인이시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직 움직이시는 건 무리이니 조금 더 누워서 쉬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이후 선비는 향이의 집에서 머무르며 향이와 즐겁게 지내게 되었지요. 하루는 이 선비가 궁금해 물었습니다. 어찌 이런 깊은 산속에서 살게 되셨소? 저는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저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함께 이 산속에서 약초를 캐고 산나물을 뜯으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에 내려가지 않고 이 산속에서만 살고 계시지요. 그래서 약초와 산나물을 팔러 소인이 내려가곤 하지요. 그날도 약초를 팔러 내려가던 참에 선비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랬군요. 낭자가 아니었으면 저는 생명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내가 천운을 타고났나 봅니다. 깊은 산속에서 생명의 은인인 낭자를 만났으니 말입니다. 어찌 칠성암까지 오셔서 글 공부하시는지요? 어머님이 가끔 불공을 드리러 오시던 곳이어서 조용하고 공기가 맑아 글 공부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지요. 이제 2년째 그곳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있을 과거 시험에 응시할 예정입니다. 그랬군요. 꼭 과거에 합격하셔서 출사하시길 부처님께 빌겠습니다. 며칠을 푹 쉬고 난 이선비는 몸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하며 기뻐하였지요.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으니 내일 아침에 산에서 내려갈까 합니다. 이선비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향이는 그동안 이선비와 함께 보내며 느낀 묘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지? 혹시 무슨 병이라도 난 건 아닐까? 향이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너도 그럴 나이가 된 것이지. 그럴 나이라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멋진 사내를 보면 연정을 느낄 나이 말이다. 시집갈 나이란다. 아이 아버지도 참, 저는 시집 안 갈 거예요. 아버지와 평생 살 거예요.
그러더냐, 허허. 향이와 아버지가 주고받는 말을 밖에서 듣게 된 이선비는 자신도 향이에 대한 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이선비는 향이에게 말하였어요. 내 장원급제를 하여 꼭 향이 낭자를 찾아오리다. 정말이십니까? 선비님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풋풋한 감정만을 남겨두고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그가 멀어질수록 향이의 가슴은 저릿하게 아려왔지요. 잡을 수 없는 그리움을 실은 손끝이 어느새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흔들어주던 그 손끝이 마지막 작별이 되었지요. 이선비 역시 향이를 향해 몇 번이고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겠습니다. 메아리치는 그리움을 뒤로 한 채 칠성암으로 길을 떠나갔지요. 칠성암으로 돌아간 이선비는 글 공부에 전념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자 온 마을이 기뻐했습니다. 금이 환영한 그가 오랜 병환으로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를 뵙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선비는 그 슬픔을 애써 참으며 아버지에게 말하였지요. 아버지, 소자 아버님께서 바라시던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이선비의 말에 오랜 세월을 고통 속에 살아온 아버지는 서서히 다가가 아들의 얼굴을 감싸며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그래 이리 가까이 와보거라. 자랑스런 우리 아들 손으로 만져보자꾸나. 눈이 멀어 세상은 어두웠지만 그의 손끝에서 아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지요. 아버지의 손은 이선비의 부드러운 피부를 따라 올라가 면류관을 차례대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면류관의 뾰족한 끝과 그 주위의 섬세한 장식이 손끝에 닿을 때마다 아버지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만져만 봐도 눈으로 너를 보는 듯하구나. 자랑스럽구나. 내 아들아. 그렇게 하여 이선비는 마침내 경상도 가명의 관찰사로 발령을 받았지요. 처음 부임지로 오니 처리해야 할 것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영 잔치도 미룬 채 바쁜 일정을 모두 끝내고 나서야 겨우 잔치를 열게 되었습니다. 한숨을 돌린 이 관찰사는 태백산에 있는 향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하여 향이에게 기별하여 잔치에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도록 사람을 보냈지요. 편지를 받은 향이는 기뻐하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선비님이 장원급제하여 경상도 가명의 관찰사로 오셨답니다. 우리가 잔치에 초대되었으니 아버지, 우리 함께 경상도 가명으로 가요. 하지만 아버지는 왠지 반가워하면서도 선뜻 가자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요. 아버지 지금 당장 떠날 채비를 할까요?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산에서 내려가야 해요. 향아, 이 아비는 집을 지킬 터이니 너만 다녀오거라. 아버지, 집에 누가 온다고 집을 지켜요? 아버지와 저를 함께 오라고 하셨으니 같이 가서 선비님도 보고 잔치도 구경하고 와요, 아버지. 하지만 웬일인지 향이 아버지는 향이만 다녀오라고 하며 그동안 향이와 산에서 사는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산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향이는 그런 아버지가 야속하였지만 그렇다고 보고 싶은 이선비의 초대를 그냥 넘길 수는 없었지요. 이번에 가지 않으면 다시는 이선비를 볼 기회가 없을 수 있으니 말이에요. 그리하여 향이 혼자서 꽃단장을 하고 서신을 가지고 온 사람과 함께 경상도 가명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이선비가 향이를 발견하자 반갑고도 그리운 표정으로 향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향이 낭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구려. 이선비의 말에 향이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감축드려요. 저도 선비님을 다시 뵈니 꿈만 같아요. 그동안 선비님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첫 부임지라 할 일이 많아 바쁜 일정을 우선 처리하고 낭자를 만날 날을 애타게 기다렸지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함께 오지 않으셨나요? 네, 아버지께서는 저 혼자만 다녀오라 하셨어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지요? 네, 아버지께서는 왜인지 일절산에서 내려오지 않으세요. 그렇군요. 하지만 오늘은 이렇게 향이 낭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매우 기쁘군요. 낭자를 다시 만나니 내 가슴도 다시 뛰고 있어. 향이는 수줍어 고개를 숙이며 얼굴을 붉혔답니다. 무르익었던 잔치가 밤이 깊어져 마무리되었고 향이는 이선비와 함께 가명의 밖으로 나가 달빛 아래 길을 걸으며 그동안 미루었던 달콤한 사랑의 속삭임을 나누었답니다. 향이 낭자, 이렇게 낭자와 함께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하구려. 앞으로도 낭자와 함께 있고 싶소. 이선비가 향이를 돌려 세우면서 말했어요. 저도 이 선비님과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눈빛은 어느새 뜨거워지고 입술이 포개어지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이선비는 향이와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고 이 결심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려 하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혼인을 하려고 합니다. 이선비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가운 마음에 혼인을 하겠다고 마음에 두고 있는 처자가 있었단 말이더냐. 네, 향이와 혼인할 계획입니다. 아니, 향이라면 사랑채에 와 있는 처자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 처자라면 약초를 캐는 처자라 하지 않았느냐. 네, 맞습니다. 아니, 네가 정신이 있는 것이냐. 아무리 네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라 하더라도 혼인과 은인을 구분해야지. 너는 이미 김판서댁 여식과 혼인을 시키려 하고 있었는데 어디 여자가 없어 평민 출신하고 혼인을 한단 말이냐. 이선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평민이라 하더라도 연정을 품은 여인과 혼인하여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여인이 널 살려준 것은 고맙지만 그 정도에서 혼인까지 결심한 것은 아닌 듯 싶구나. 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신분과는 맞지 않으며 그 혼인이 과연 향이에도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의문이구나. 아버님, 저는 향이와 혼인하는 것이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비의 눈빛은 어느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향이 낭자는 가장 소중한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치와 인간으로서의 도의를 다하는 길은 은혜를 갚는 일입니다. 은혜를 갚는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선비의 아버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말하였습니다. 그 여인은 평범한 평민고 너는 출중한 양반 출신으로 상류층의 가문과 혼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더냐. 그리고 가문을 빛내는 일도 너의 몫이거늘 왜 그런 여인과 혼인해야 한단 말이냐.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그 여인을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선비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기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그 은혜를 갚고 그녀와 함께 살아가고 싶은 것이 저희 변함없는 소원입니다. 은혜는 갚기 위한 것이라면 향이에게 재물을 넉넉하게 주거나 향이 아비를 가명의 낮은 자리라도 마련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은혜를 갚는다는 명목으로 혼인을 한다는 것은 절대 허락할 수가 없구나. 이선비의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제 장원급제하여 훌륭한 지위에 올랐고 앞으로도 백성들을 위해 나라의 큰일을 이끌어야 할 명예로운 가문의 인재가 되었다. 그 혼인은 집안의 명예를 지키지 못하는 일이다. 어머니, 낭자는 평민이라는 것 외에는 그 누구와 비교해도 그 무엇 하나 부족한 점이 없는 여인입니다. 이선비는 절박한 마음으로 간곡히 말했어요. 저는 어떠한 일들이 닥치더라도 그녀와 반드시 혼인할 것입니다.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비의 부모님은 이선비의 완고한 고집 때문에 결국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아들의 혼인에 대해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선비는 자신의 의지대로 부모님을 설득해 마침내 향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이는 이선비가 겪은 이러한 속사정을 모른 채 혼인이 성사된 기쁨을 안고 아버지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산속 거처로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써요. 그동안 탈 없이 잘 계셨지요? 그래, 잘 다녀왔느냐? 이선비의 장한 모습이 어떻더냐? 늠름하기 그지 없었지요. 정사를 보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랬구나. 아비가 그 모습을 못 본 것이 아쉽구나. 아버지, 저에게 기쁜 소식이 있어요. 이선비님이 저에게 청혼하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경상도 가명으로 내려가서 혼인할 거예요. 아버지, 제 혼인이니 이번에는 산에서 내려가실 수 있으시지요? 그래, 경사로구나. 분에 넘치는 그런 훌륭한 사위를 맞이하다니. 그런데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가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닌데 어찌하면 좋을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산에 올라온 지도 어언 20년이 넘었으니 이제 산에서 내려간들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리하여 아버지와 함께 경상도 가명으로 내려가기로 결심하고 향이는 아버지와 함께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산속에서의 삶을 끝내고 드디어 경상도 가명에 도착했을 때 향이는 마음이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선비의 부모님과 마주할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가명 안에서의 첫 만남은 예상보다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향이와 그녀의 아버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향이의 아버지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기며 이선비의 부모님을 향해 다가갔고 이선비 부모님을 보는 순간 향이의 아버지가 갑자기 털썩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향이는 깜짝 놀라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왜 이러세요? 향이는 놀란 목소리로 아버지를 부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향이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있었지요. 향이 아버지를 본 이선비 어머니는 깜짝 놀라 입을 벌린 채 부르르 떨고 있었고 눈이 안 보이는 이선비 아버지는 이 냉랭한 분위기에 무슨 소리가 들릴지에만 귀를 쫑긋하며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렇게 향이의 아버지가 이선비의 부모님 앞에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이 순간적으로 숨을 죽였습니다. 아니 정의원 아니요. 이선비 어머니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원이라니 향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의원이었다니요. 향이가 놀란 마음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이 대감이 소리쳤습니다. 모시라고 정의원이라고 이보시오. 부인 정말 정의원이라 했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향이의 아버지가 마침내 고개를 들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을 죽여주십시오. 대감마님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향이 아버지는 땅바닥에 넙죽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시간은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 대감은 상당히 높은 관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정의 권력 중심에서 활약하는 중요한 인물이었지만 그만큼 뜻을 달리하는 대신들의 알력과 권력 투쟁이 심하였고 그 다툼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 마을에서 소문난 의원으로 향이의 아버지인 장의원이 이 대감의 치료를 맡게 되었습니다. 장의원은 민간요법에 의한 치료에 능숙한 의원이었지요. 이 대감은 다른 의원들을 찾기보다는 장의원을 믿고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어요. 내 자네를 믿고 치료를 맡길 터이니 성심을 다하여 치료에 임해주게. 여부가 있겠사옵니까, 대감마님? 대감마님께서는 정신적으로 심한 압박을 받은 탓에 피로감에서 오는 신장 기능의 약화와 기력이 쇠약해진 것이 원인입니다. 몸 안에서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을 조절하는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많이 나오는 증상이 오니 염려 마시고 소인이 다려드리는 한약 몇 제만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정의원은 과도한 자만심에 사로잡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치료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잘못된 진단은 이 대감의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그 합병증으로 시력이 점점 나빠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지요. 이보게, 내가 요즘 눈이 점점 침침해지고 물건도 두세 개로 보이고 때로는 부연 안개가 낀 듯 앞이 흐릿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것은 대감마님께서 과중한 업무로 피로가 누적되고 기력이 쇠약해진 탓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을 많이 사용하셨기에 병세가 더욱 악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편안히 가지시고 당분간 업무를 줄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내가 명색이 나라의 녹을 받는 재상으로서 어찌 업무를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병세가 호전되지 않고 다른 증상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약을 조금 더 강하게 다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자 그만 이 대감이 대궐에서 쓰러지게 되었고 임금님의 명으로 대궐에 있는 최고의 내의원의 진찰을 받게 되어 이 대감의 병을 정확히 진단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원들은 이 대감의 병세를 자세히 살펴본 후 결국 그의 병이 소갈증, 지금의 당뇨병에 해당하는 질환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소갈증은 그 당시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질환이었고 치료가 어렵고 시간이 지나면 치명적인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소갈증의 합병증으로 점차 눈의 시력을 잃어갔던 것이고 치료 시기가 늦어진 탓에 결국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기까지 하였던 것이지요. 다행히 임금님의 명으로 내의원 치료를 받아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게 되었지만 눈의 시력은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지요. 이 대감은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의 명예와 지위는 물론
모든 삶의 가치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으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대감은 정의원이 자신의 병을 오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를 용서할 수 없었고 정의원에게 그 책임을 물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정의원은 무거운 죄를 짊어지게 되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의원은 임신 중인 아내와 함께 산속으로 도망치게 되었으며 자기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깊은 산속에서 숨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의원은 오랜 세월 동안 산속에서 은둔하게 되어 마을을 떠난 후로 다시는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향이와 이선비의 혼인을 코앞에 둔 순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숨겨왔던 향이 아버지의 지난 과거가 하필이면 이선비 가문과 얽힌 악연이었으니 그로서는 더없이 난처할 수밖에 없었지요. 정의원이라는 말을 들은 이 대감은 잠시 넘어질 듯 휘청이더니 지팡이에 힘을 주어 자세를 다시 잡고 흥분하여 말하였습니다. 자네가 정의원이라고 평생 나를 불구로 만들어 놓고 어찌 감히 내 앞에 나타난 것인가?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명분도 필요 없다. 내 앞에서 썩 물러가거라. 향이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무릎을 꿇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공포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가 입을 열기 전 먼저 이 대감이 고요히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정의원, 그렇게 도망가서 그동안 어디 숨어서 살아왔단 말인가? 이 대감은 차분하려 애썼지만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오면서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향이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하며 고개를 더 조아렸습니다. 소인이 대감께 잘못된 진단을 하였고 그로 인해 병세가 악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소인의 판단이 잘못되어 그로 인해 대감의 눈이 멀게 된 것에 대해 평생 죄책감을 느끼고 살았습니다. 향이의 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처방을 잘못 내렸던 것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제 능력이 부족했던 탓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그 당시 그러한 증상을 무시하시고 과중한 업무를 보신 것이 병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그 상황에서 누구라도 그 병을 제대로 돌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소갈이 악화하자 시력이 나빠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 탓이라는 말이냐? 이 대감의 목소리는 격앙되었습니다. 향이 아버지는 그 질문에 더 이상 답할 수 없었습니다. 향이의 아버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제 잘못으로 인해 대감마님께서 이 지경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제 목숨은 물론 제 아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생명까지 위태로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소인 그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만약 제가 죽게 된다면 뱃속의 아이와 아내마저도 살아갈 길이 없을 것이라는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때는 그 선택이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향이 아버지는 눈물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그 죄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대감마님의 처분만 따르겠습니다. 향이 아버지는 흐르는 눈물을 닦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향이 아버지의 처절한 눈물에 이를 보고 있던 모든 사람은 침묵하게 되었어요.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선비는 난감하였습니다. 이 대감과 부인은 묵묵히 향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말을 듣고 있었고 이 선비 역시 향이의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선비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님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소자로서 어떠한 결정이 이번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몹시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악연으로 시작되어 인연으로 연결되었다 생각하면 위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향이 아버지의 잘못은 이미 저를 살려 저희 집안의 대를 잇도록 만든 것으로 저희 집안에 대한 죄를 갚은 듯합니다. 그러니 이제 지난 일은 모두 묻고 앞으로의 일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이 선비는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일은 서로 묻어두고 향이 낭자와 저희 혼인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선비의 말을 들은 향이 아버지는 눈물 콧물을 닦으며 말하였습니다. 어찌 소인놈이 대감마님과 사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천부당만 부당한 말씀입니다.
다만 소인의 죄를 용서하신다면 다시 태백산으로 들어가 죽은 듯이 살아가겠습니다. 이선비는 한 걸음 나아가 향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향이 아버님, 아버님의 실수와 잘못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희는 많은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 과거가 되었으니 서로 용서하고 어쩌면 소인이 향이 낭자를 만난 것도 운명이었지요. 저희는 명문 양반의 가문으로 저 역시 얼마든지 훌륭한 양반집 딸을 배필로 맞을 수 있었지만 운명은 결코 이를 허용치 않고 오히려 제 목숨과도 같은 향이 낭자를 저희 배필로 약속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하늘이 주신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오랜 세월 마음 깊이 묻어두었던 죄와 원한을 마침내 용서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하여 이선비와 향이는 운명처럼 혼인하게 되었지요. 향이와 이선비의 결혼식은 예상보다 소박했지만 그 의미만큼은 여느 혼인 못지않게 컸습니다.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넘어 격식을 따지지 않은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순간이었고 서로 화합을 이루어낸 결실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감과 부인의 염려와는 달리 이선비는 모든 백성이 우러러보는 훌륭한 재상이 되었으며 향이 또한 지극정성의 내조와 부단히 학문에 정진하여 한양에서도 명망이 높은 대감집 부인이 되었습니다. 과거를 잊는 것이 미래로 가는 길이다. 라는 존 케네디의 명언처럼 이선비와 향이는 과거의 아픔을 잊고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단함으로써 두 집안을 하나로 이어가며 미래를 향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